네, 총 5챕터인데 먼저 이제 도시계획 일반사항부터 좀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도시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계획을 얘기하면 서울 이제 전도를 펴놓고 거기에 계획을 할 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최상위 계획이고 이제 서울의 어떤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심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은 어디냐를 이제 계획적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서울 도심,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심이라고 얘기하는 종로 쪽에 서울 도심이 있고, 그다음에 강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강남, 그리고 여의도나 영등포 같은 부분들이 현재 도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광역 중심,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 중심, 녹색장으로 되어 있는 이제 지구 중심, 이게 순차적으로 위계에 따라서 중심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심지면 더 고밀로 높게 개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좀 낮게 개발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가령 이제 강북구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강북구인데, 강북구는 이제 미아 지역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미아 사거리 쪽에 그쪽 롯데백화점 있는 그쪽이 이제 중심지로서 지역 중심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수유역, 저기 구청에 있는 수유역은 이제 수유번동 지구 중심이고, 그다음에 삼양사거리 일대도 지구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양사거리가 수유역 정도는 아니긴 하잖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이쯤에는 뭔가 중심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게 삼양사거리다라고 이제 계획에서 정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을 하는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땅의 속성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빨갛게 되어 있으면 상업, 노랗게 되어 있으면 주거, 녹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녹지, 그 다음에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으면 공업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상업은 아무래도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판매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굉장히 고층에 고밀로 이제 개발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주거는 반대로 주택 위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원한 주거 환경을 추구하게 되고, 아파트처럼 개발할 수도 있지만 빌라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쨌든 뭔가 정원하게 이렇게 판매 시설이나 업무 시설이나 미용 시설 이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이 있는데, 이 용도 지역이 이제 오늘의 이제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 키포인트,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얘기가 오늘 주로 이루게 될 겁니다. 용도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용적률이죠. 용적률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땅 면적 대비로 이제 건물의 면적을 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땅이 가령 용적률이 100이면 땅 면적만큼의 건물 연면적을, 층별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의 현재 용적률 평균 내보면 한 150, 170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상업지역, 이렇게 중심지 아까 보셨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보통 한 800 정도까지 가능한데, 용적률이 실제로 개발되는 거 보면 350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들은 250, 300까지 가능한데 통상 이제 한 150, 170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계획에서는 이 용도지, 아까 보셨던 이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녹색이고 했던 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이 용적률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어떤 데는 낮게 어떤 데는 높게 이렇게 용도지역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저희가 그럼 이거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주거지역을, 노랗게 되어 있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가령 용적률이 250이었다가 800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내 재산 가치가 3배가 뛰는 거죠. 내가 건물을 3배로 더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는 이제 이렇게 행위 제한, 원래 250이었는데, 용적률이 250이었는데 800이 됐다. 그렇게 해서 용적률이 엄청나게 뛰면 그 중에 일부를 환수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에서 밀도를 올려주는 거니까 그 중에 일부는 주변에 이제 기반시설을 확보한다든지 뭔가 주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걸 저희가 이제 공공기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세권 사업들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 용도 지역을 빨간색이나 아니면은 주황색의 높은 용도 지역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어떤 주택이나 일자리나 판매나 이런 것들을 도입되게 하고, 대신에 그 일부를 공공임대 주택이든 도로든 공원이든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간단하게 먼저 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역세권 사업의 개요입니다. 일단 역세권이 왜 중요하냐를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전쟁 이후에 이제 59년을 기준 했을 때 서울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원래 그전에는 뭐 100만 명도 됐었는데, 서울 인구 200만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1000만 명이 됐죠. 5배 정도가 뛰었습니다. 도로의 연장은 1300km에서 현재 8200km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무엇보다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이런 서울의 그림에서 원래는 이만했던 시가지들이 점점 외연적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데들이 이건 좀 그림이 좀 과장이 있는데, 이런 그 밀개발지가 이런 아파트나 아니면은 뭐 상업지역, 상업지구나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서 외연적으로 택지화가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폭발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도시화가 됐더니 도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도시 문제라는 건 도시가 작을 때는 적은데 도시가 굉장히 커지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뭐 주택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가 부족하고, 사람들이 너무 교통이 막히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 통행이 늘어나다 보니까 탄소 발생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환경 오염과 이상기후 등의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거치게 되고, 도시계획이란 기본적으로 이런 도시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 해결이 핵심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결책을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는 현재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주변에 빈 땅들이라고 해봤자 뭐 공원이나 산이거나 하천이거나 이런 데만 빈 땅이지 나머지들은 다 어쨌든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개발이 안 된 땅이 있다, 거기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뭐 정말 서울에는 그 손부터 하나 꽂을 데가 마땅치 않아요. 사연 없는 땅이 없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에 개발된 거를 갈아엎고 다시 짓는 재건축, 재개발일 수도 있고 역세권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개발 가용지를 아니면은 기존에 뭐 저개발되어 있던 것들을 고밀 개발로 하면서 거기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합 개발, 다양한 용도들이 들어오는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취지입니다. 역세권을 보시면 지금 서울에 여기 지하철역이 몇 개 있냐면 현재 한 32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개통된 거를 기준으로 하면 307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계획되어서 곧 개통이 예정돼 확정된 그 역들을 했을 때 325개 정도의 역이 있고요. 그 역세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따져보면 역세권의 범위가 이제 얼마냐, 내가 뭐 걸어서 5분이냐 뭐 10분이냐 그건 사람마다 막 다르긴 하신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작은 면적은 250m, 걸어서 한 5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5분 정도 안에 닿는 거리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전 시가지 면적, 그러니까 강이나 산이나 이런 거 빼고 정말 시가지화 되어 있는 면적 기준으로 한 15% 정도가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이 당연히 여기 점점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역세권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시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공간입니다. 대중교통 분담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버스도 타고 그다음에 자가용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동하는 수단을 뭘로 선택할 거냐, 그거를 지하철로 선택하는 비율이 3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 번 중에 한 번은 지하철을 탄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 분담률이 35%에 달하고, 또 이제 역세권이 당연히 뭐 산업이나 업무나 이런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도 높고 임대료도 굉장히 높은 토지 이용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에 당연히 버스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버스들이 지하철에서 내리는 분들을 태워서 이제 그 동네로 이제 실어 나르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경북구 살 때 항상 버스를 타고 수유역에 가서 수유역에서 지하철을 탔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우유신설 경전철이 좀 뚫려서 뭐 우유동에서도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이제 모세혈관처럼 버스들이 있는데 버스들도 기본적으로 역을 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북구청이 이 수유역에 있듯이 이
토지 이용 효율이 좋은 이 역세권에 공공청사나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다양한 생활지원 시설들이 대부분 입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여기에 공시설을 놓으면 효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도 이 역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역세권은 입체, 다양한, 그러니까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복합, 다양한 용도들이 들어오는 토지 이용을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거와 비주거 기능을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직주근접, 일자리와 내 사는 곳이 근접해 있어서 내가 출근 시간을 줄이도록 출근 시간을 적게 하도록 하는 것들을 유도해야 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그 도시계획적인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서울의 도시계획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좀 한계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이 세 그래프 중에 빨간색으로 보시는 게 40년 이상 굉장히 낡은 건물들이죠. 근데 실제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비중이 역세권 250m가 25%인데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은 19%. 그러니까 오히려 역세권이 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세권은 토지가 효용이 높다 보니까 먼저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낡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개발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땅값이 높습니다. 땅값이 높으니까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주요한 땅이다 보니까 이미 임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소유하신 분들도 굉장히 쪼개져 있고, 거기에 임차하신 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굉장히 역세권이 굉장히 낡은 형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의 면적이 작거나 아니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그런 땅의 비중들도 역세권에서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은 당연히 이 역세권이 효용이 높으니까 용적률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 1000m 걸어 떨어진 데가 한 166이라면 역세권은 한 250, 270 정도 되죠. 당연히 용적률은 높은데 이게 지가 대비로, 그러니까 땅값 대비로 따져보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땅값 그래프는 훨씬 이게 위에 있고 이쪽은 이제 오히려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땅값 대비로 뭔가 이게 토지용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활용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낮다라고, 평균적으로 내보면 낮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히려 이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붙어 있는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보이는 형태들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주변, 지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임연부, 역세권이지만 임연부는 보통 이제 주택 위주로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역세권의 효용이 높은 것이 맞을까? 그리고 거기에 이런 전통시장이나 이런 상가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어떤 안전 문제라든지 위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미관상의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또 이제 가면은 온갖 차, 버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하고 위험에 좀 노출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령 미아사거리 가셔도 미아역에서 임연부 잠깐 들어가셔도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들을 겪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역세권에 있는 이런 다양한 상권들이 최근에 이런 이마트라든지 뭔가 대형 마트들에 따라서 어떤 골목 상권들이 위협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역세권이 정말 효용적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한계가 많다. 그래서 역세권의 실질적인 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방향이 되겠고요. 지하철역, 결국 저희가 이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고 여기서 이제 출퇴근을 하시고 저희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 굉장히 많은 지하철들이 촘촘하게 있고, 지금 이미 새로 개통하기로 계획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굉장히 철도가 계속 촘촘하게 들어가고 있고,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실제 지하철 운행 현황을 보시면, 이게 이제 RH 혼잡도, 이게 러시아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거든요. 그러니까 100이 정상적인 혼잡도라고 했을 때, 대부분 100이 넘어요. 170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 강북구 같은 경우 4호선이 중요하죠. 185입니다. 제가 출근할 때도 항상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9호선 이런 데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거기는 정말 껴죽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4호선도 만만치는 않아요. 특히 이제 요새 우유신설 건설차 뚫려가지고 성수역에서 갈아타려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회신선에서는 양이 2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밀리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하철의 이용 비중이 너무 높다.
그리고 이제 수동 실적은 뭐 굉장히 많죠. 뭐 그 지하철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가 출퇴근과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혼잡도, 이 지하철 토지용 높은 것들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꾸로 이런 지하철역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고 그 지하철역 주변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역세권 개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사업은 이제 제가 뒤에 이제 3가지 사업 방식을 설명드릴 겁니다. 들으시면 이제 뒤에 내용들은 좀 솔직히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되게 좀 전문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하시기에 쉽지 않고, 그게 그거 같고 뭔 차이지 막 그러실 수 있어요.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 개발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택이 아니라 일자리나 판매나 문화나 이런 것들로 개발되길 원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복합 개발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업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하고 다양한 공공기업 시설 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택이 아니라 이제 뭐 주택과 비주택, 그러니까 주거복합, 주상복합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청년 안심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입니다.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놓으면 거기에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살게 되면 굉장히 출퇴근하실 때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에 효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좋겠다. 어떤 그런 차원이고요. 역세권 장기연쇄주택은 이제 분양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을 그냥 주택으로 고밀로 이용하자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다른 두 사업이 상업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준주거, 상업지역까지는 못 가고 상업에 준하는 준주거지역으로까지만 상향이 가능하고 규모의 제한이나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사업은 복합개발, 임대주택, 그 다음에 분양주택의 개념이다. 이 3개의 사업들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세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250m에서 350m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짧으면 250m, 좀 넓게 보면 350m까지를 보고요. 장기연쇄주택 같은 경우는 500m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고, 한 250에서 350을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사업들은 이제 공공 입장에서는 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공간 구조를 좀 재편해서 직주근접, 그러니까 직장과 일자리와 이제 주택이 근접시키도록 하기 위한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고, 거기에 다양한 생활 SOC들, 공공청사나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들을 놓아서 시민들이 좀 이용료를 높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추구하는 목적이고요. 민간 입장에서는 용도지역을 상향해 준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높게 올려주다 보니까 용적률이 올라가고 나의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용적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연면적들이 높아지니 효용성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민간에서도 선호하시는, 상호 이제 위민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이용되고 저활성화된 역세권의 복합 개발을 통해서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컴팩트 시티란 뭐냐고 하면 역을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밀집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 가까이는 굉장히 고밀로 밀집해서 개발을 하고, 반대로 여기서 떨어진 부분들은 녹지나 오픈 공원이나 이런 개방 공간으로 놓는 것이 효용적이다. 모두를 똑같이 개발하면은 뭔가 효용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고밀복합, 높은 밀도와 다양한 용도들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 활력 증진을 할 수 있는 용도들을 도입시키도록 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이제 생활 SOC들, 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게 기본적인 사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역세권에 해당한다면, 역세권에 부합한다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용적률을 올립니다. 그래서 원래 용적률이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용도지역을 바꿔서 여기까지 올리고, 그렇게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업,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나 상가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뭐 개발 이익으로 민간에서 활용시키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19년에 도입된 이후에 다양하게 뭐 제도를 개선해 왔고, 지금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7개소, 아마 오늘 기준으로 하면 52개소까지 대상지가 늘었을 겁니다. 역세권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단기간 5년 정도 만에 50개 정도의 사업이 추진된 거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이제 강북 같은 경우는 저 미아역에 가시면 신일고등학교 앞에
거기에 이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된 거고, 삼양사거리에서도 삼양사거리 그 북서측 쪽에 3개 블럭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런 그런 도시 기본 계획에 그에서 추구했던 그 다양한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 시티의 실현과 기축 운점을 하는 것이 이제 사업의 기대 효과이고요. 그래서 뭐 좀 이제 자세한 이제 기준들을 설명드리면, 일단 역을 산정할 때는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데, 역에서 이제 250m, 350m를 하는데 그때 거리의 기준은 출입구가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지하철 출입구를 기준으로 250에서 350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출입구가 굉장히 그 역에서 이게 떨어져서 출입구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 승강장,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죠. 역 정말 지하철 타는 그 플랫폼 경계에서부터 250m에서 350m로 떨어져 있는데 역세권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떨 때 250이고 350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역이 다 똑같은 역이 아니죠. 뭐 수유역이나 삼양사거리역이나 똑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위치나 역할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환승역, 두 개의 노선이 환승하는 역이거나, 아까 보셨던 중심지 체계상의 지역 중심 이상의 역은 350m까지가 역세권이다. 넓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아무 좀 중요도가 낮은 역들은 250m까지가 역이다. 이렇게 차등해서 역의 범위, 역세권의 범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여기에 들어오면 사업이 가능한데, 그때는 이 사업지가 들어오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블록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이 절반 이상 들어오면 이 블록 전체가 사업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게 그 절반 미만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해당 사업지가 250에 들어오더라도 안 되는데, 다만 어떤 위원회에서 뭔가 여기는 그래도 해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심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조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밀 개발을 해야 되니까 차량이 진출입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폭 4m 이상 도로가 2면 이상 좁혀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8m 이상 도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면적의 허용 범위가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00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에서 10,000제곱미터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후도가 한 3분의 2나 50%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낡은 건물이 밀집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신축 건물이 많은데 거기를 부셔서 하는 건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얘기다 보니까 노후도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재개발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합 방식으로 하실 때에는 추가적으로 관련 계획에서 정하는 기준들을 추가적으로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용도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용도라는 것이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일자리나 판매 이런 거를 중시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용도율을 올려줬는데 100% 주택으로 지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업무가 들어와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주택으로만 지으면 이제 그게 그렇게 제도의 취지하고 좀 어긋나니까 복합 용도라는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복합 용도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 시설이거나 아니면 숙박 시설이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복합 용도로 인정을 하고, 이 경우에 인센티브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만 지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또 규제니까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렇게 지으시면 인센티브를 더 줄게요라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 상향은 원래 2단계 상향인데 그거를 복합 용도로 하시면 4단계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요. 그리고 노선상업,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노선상업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의 변경 범위는 일단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가 굉장히 낮은데 여기서 갑자기 굉장히 높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령 일반 주거 지역이었으면은 근린 상업 정도, 그러니까 2단계 정도 상향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3단계나 4단계까지 상향을 하도록 하는 이 단계에 대한 제한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셨던 중심지 체계에 따라서 그 최대치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뚜껑에 대한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현재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무한정 올라가는 건 아니다. 분명히 한계들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가령 여기가 미아역처럼 중심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2단계까지 가능한 거죠. 2단계까지 가능해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근린 상업 지역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 한 단계까지 더 상향이 가능한 거죠. 상향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중심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심지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되더라도 그때도 이제 뭐 2단계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비중심지나 지구 중심은 2단계 상향이 한계고, 하지만 이제 지역 중심, 가령 미아 사거리에서 뭔가 사업을 하신다. 라고 하면 3단계, 심지어 4단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뭐 그린 상업 지역이나 일반 상업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상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강북구청, 강북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또 용적률은, 그럼 이제 가령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250밖에 안 됐는데, 이때 용적률을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까지 상향하면 용적률이 250에서 800으로 늘어나는 거죠. 개발이 3배까지 늘어납니다.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관광 숙박으로 짓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서울시의 관광 숙박 인구를 늘리겠다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 용적률을 더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건물을 그냥 일반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쁘게 창의적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 그때서 창의혁신 디자인이라는 걸 선정되시면 그때도 인센티브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가령 친환경, 그러니까 뭐 이게 탄소 배출을 굉장히 줄이는 건물로 짓겠다라고 하셔도 인센티브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드림으로써 정책 이행을 현재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 그 공공기관은 이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내게 됩니다. 이 원칙만 있습니다.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이다. 가령 250%에서 800으로 올라가시면 용적률이 550% 증가하죠. 그럼 550%의 절반이면 275%입니다. 그러면은 800% 중에 275%에 해당하는 땅을 내놓거나 그 땅에 상응하는 건물이나 현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공공기여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설명드리면은 그래서 그게 몇 프로인데라고 항상 질문을 하셔서 그 케이스별로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다 이제 산출해둔 그 기준이 되겠고, 이 퍼센테이지는 땅 면적 대비입니다. 내 땅이 100평이면 10%라고 되어 있으면 10평 어치의 땅이나 그에 상응하는 건물이나 현금을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토지나 건물을 낼 수 있고 돈으로도 내는 게 가능합니다. 뒤에 이제 두 제도, 청년주택이나 역세권 장기연대주택과 다르게 그 두 제도는 돈으로 못 내요. 무조건 땅이나 건물로 내야 됩니다. 하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돈으로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굉장히 제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이 산출되면, 돈으로 낼 때 산출이 되면, 이거는 착공 시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적정, 법정 이자 정도를 이제 곱해서 가산해서 내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가령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주차장을 완화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에 건물을 높게 지었는데 주차장을 완화해서 짓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설치는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비주거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한 20% 정도를 비주거 시설, 그러니까 상업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이제 뭐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드리고 다양한 기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이 쉽게 지어야 되고,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야 되고, 주민공동 시설 같은 것들도 좀 기준을 강화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기 위한 감정평가는 건축 심의 전에 이제 하는 부분들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산정을 해서, 건축 심의 때,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내는 거다, 아니면은 얼마 정도의 건축물이나 그 땅을 내는 거다라는 부분들이 이때 확정되게 됩니다. 사업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100% 소유하고 있다. 내 땅이다. 내 땅에다가 개발을 한다 하면은 보통 이제 건축 허가나 주택건설 사업,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방식으로 가시게 돼요. 이때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방식으로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출입하고 완료되면 그 다음에 건축 허가나 주택건설 사업을 하시는 거죠. 내 땅이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합 방식으로 한다, 재개발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조합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법에 따라서 정비계획이라는 방식,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의미합니다. 재개발 방식으로 가게 되고, 이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하시고 조합 설립하시고 그에 따라 조합에 따라서 관리 처분하셔서 하시는 방식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 내 땅 100% 내 땅일 때의 건축허가 방식과 여러분들 같이 하실 때의 조합 방식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더 적정 동의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 단위계 아까 내 땅이다 그러면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조합 방식이라고 하면은 토지용 소유자의 30% 동의를 확보하셔서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때 뭐 간략하게 신청하는 양식이 있는데, 양식에 맞게 사업 계획을 작성하셔서 구에 신청을 하시면 구가 이제 서울시로 올려주실 거고요. 서울시에서 여기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하는 그 위원회,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저도 이 자문위원단에 들어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웬만하면 선정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강북, 그러니까 서울 북쪽 지역이라면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개발이라면 어떻게 개발하더라도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첫 번째 사례, 이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뭐 신의고등학교죠. 그래서 거기 앞에 이제 미아역에서 북측에 두 개의 대상지가 도로로 이제 약간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대상지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초기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2단계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근린 상업 지역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적률이 250%였던 게 600%로 350% 상향하게 되었죠. 예전에 이런 예식장이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식장이었던 이 건물이 용적률 한 300% 정도로 써서 8층 정도였던 게 용적률 600%의 이제 24층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바뀐 거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있으면 이제 준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공동주택과 저측은 근린생활시설, 고층은 아파트로 이제 지으시고, 대신에 공공기여로 이제 키움센터와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 등을 제공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라매역에서 일부 떨어진 이 대상지 같은 경우도 이제 땅 면적이 한 2,700제곱미터, 뭐 선평이 좀 안 되죠. 여기도 원래 3종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이 250%였는데 600%로 근린상업지역으로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저밀의 한 용적률 130 정도로 쓰던 이런 낡은 상가 건물이 이렇게 번듯한 건물로 재바꿈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공공기여시설로서 보건지소나 임대오피스 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강동역 사례는 오늘 설명드린 사례 중에 유일하게 조합 방식으로 추진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필지가 굉장히 자잘자잘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분들이 조합을 설립하셔가지고 조합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원래 근린상업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섞여 있었던 땅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상업지역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단계 상향, 근린상업지역에서는 1단계 상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이 원래 평균 내면 한 4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00% 정도의 용적률이 800% 정도로 이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낡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던 그런 저밀 상업, 저밀 근린상가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 이렇게 이제 용적률 800%에 43층, 굉장히 높죠. 일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 중에 가장 높습니다. 43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그리고 판매시설로 들어서게 되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공공기여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된 상황입니다. 홍제역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유진상가라고 낡은 상가가 있어요. 거기 상가 분들이 굉장히 소유자가 다수입니다. 몇백 분 되셔서 도저체가 탈출로를 못 찾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하고 싶어도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으니까 합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합의가 한다고 하면 반대파가 생겨서 반대하고 서로 싸우고 소송하다가 시간 다 가는,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확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견이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게 작으면 서로 다 싸우게 되는데, 가져갈 게 많으면 약간 좀 반대해 주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으로 최근에 이제 통과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낡은 상가와 뒤에 이제 그런 전통시장, 시장분들이 이렇게 이제 높은 건물과 반듯한 건물로 정리되는 상황으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데, 아직도 뭐 이견도 많고 하고 있는데, 구청이나 시청이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좀 잘 개발되고 있는, 다수의 다수의 주민들이 구청, 공공과 협력해서 개발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안심주택입니다. 이거는 16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바뀌었는데 이제 그 내용으로 기존에 어쨌든 청년 안심주택으로 정리됐던 내용으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고용률은 사실 비슷한데 실업률이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경제적인 빈곤과 열악한 주거 환경,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을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 그 중에 특히 청년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하층, 그다음에 옥탑, 그다음에 고시원 이런 데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접근이었고요. 원래 이제 도전숙이라는 그런 청년들의 기숙사라든지 사회초년생 주택, 신혼부부 전용주택, 대학생 공공기숙사, 희망하우징 이런 정책들을 펼쳐왔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원래도 했는데 이것들의 특징은 다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있는 주택을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LH나 SH나 이런 데서 이제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든지 하는 부분이었지만 아직도 최저 주거 기준 14제곱미터 3평도 안 되는 공간죠. 이하에 이런 데 주거하는 청년이 한 120만 명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데 아직도 많이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게 16년 당시에 어떤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 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복주택 그런 게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공공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이제 하숙학에 치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 집에 하숙하는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 입장에서도, 그런 걸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공공기획 활용할 수 있는 땅도 없고 돈도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걸 도입하게 됐어요. 예전에 이름은 2030 청년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공이 하지 말자, 민간이 하게 하자. 그러니까 민간이 주택을 지을 때 공공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그게 행정적인 지원일 수도 있고, 아까 보셨던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 정말 돈을 주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공공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민간 주택을 짓도록 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민간이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하자. 결국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면, 그래서 그 대신에 이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이 지원을 해줬으니까, 공공이 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니 주변 임대료에 비해서 낮게 받아라. 네가 이익을 봤으니 그만큼 이런 청년들이나 저소득층에게 줄 때 그 임대료를 낮게 받아라. 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것이 해법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건 청년주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이건 되게 파격적인, 저희 도시계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인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주택 지을 때 상업지역으로 올려줄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고, 절차도 굉장히 단축시키고, 공공의 재원, 세금의 감면이나 이자 지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3년 한시적으로 하는 게 처음에 16년 당시에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확대돼서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신정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제 이런 활성화의 목적에 따라서 제도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10만 호, 20만 호를 공급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지의 가용률이나 가능한 땅들, 그 다음에 예상되는 어떤 민간 사업자의 접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약 10만 호, 20만 호가 공급되고, 그게 그런 주택들이 주변 임대료 대비해서 60%나 80% 수준으로 공급되면은 청년들이 좀 이렇게 주거 환경이 좀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어떤 최소 면적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청년 안심주택은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작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기준으로 보면 원룸 수준이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수준으로 봐도 방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 운영해 보니 신혼부부한테 방 하나짜리, 방 두 개짜리라고 살게 하려고 하자 보니까 좀 너무 어려운 거죠. 요새의 어떤 상황들이나 사람들의 니즈,
뭐 주거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저희가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용 4호, 뭐 심지어 60까지 뭐 접근 가능하도록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안 신주택은 앞서 설명드린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동일하게 역세가를 범위를 250까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350까지도 완화토록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은 역세권뿐만 아니라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간선도로, 그러니까 폭이 한 20m 이상 되는 주요한 도로에 겹한 땅들도 이런 청년 안심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면적 조건은 1000제곱미터가 넘고, 이제 노후도가 절반, 20년 이상 건물이 절반 이상일 때, 청년 안심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때 용도 지역을 이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선도로, 근데 그 역세권은 그런데 간선도로, 그러니까 도로변, 역세권이 아니지만 주요 도로변은, 여기도 사업은 가능하지만 그때는 준주거 지역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청년 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역세권 활성화 사업보다 공공기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거, 민간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 자체를 공공기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을 짓는 거니,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보다 공공기율이 한 3분의 2 수준이거나 절반 수준 정도로 떨어뜨려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방식은 이제 면적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업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그 지구를 지정하는 것과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하는 것까지를 다 서울시에서 컨트롤합니다.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1000에서 2000제곱미터, 면적이 좀 작다면, 사업 계획, 지구를 지정하는 것, 그 대상지 선정하는 것까지는 서울시에서 하시는데, 구체적인 건축 허가를 받고 하는 것들은 자치구, 그리고 강북구에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인허가의 주체가 좀 다르다.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 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허가 단계 때는 이제 구로 내려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도 여기 안쪽에 이제 여기 당연히 노량진이다 보니까 고시생들도 많이 살고 학생들도 많이 살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에 안쪽에 이제 사업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청년주택이 들어와서 거기를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올려서 거기에 이런 청년주택을 짓도록 했는데, 보시다시피 건물이 호실이 작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건 임대주택이고 청년 위주다 보니까 한 호의 면적을 좀 작게 가져가요. 그래서 뭐 원룸이나 투룸 정도 수준으로 건물을 짓도록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인데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두 사업하고 뭐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세죠. 장기로 전세로 들어가는데, 그때 전세 시세를 주변 대비로 80% 수준으로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기간은 기본계획 2년에 최장 20년까지 갱신을 통해서 가능하고, 공급 부분은 원래는 뭐 60이었는데 814제곱미터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이제 임대 조건은 보증금을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내가 적은 돈을 내고 주변 시세의 한 80% 정도만 내고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게 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기존에 가능했던 부분에서 어떤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도지역 완화를 통해서 그 토지 활용도나 건물의 밀도가 올라가면 그 중에 절반을 시프트, 아까 보셨던 장기전세 주택으로 내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도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2008년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수의 사업들이 추진됐었고 활성화되었다가 저희 청년주택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이때 일부 많이 쏠렸다가 지금은 최근에는 또 다시 또 많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고쳐가면서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범위는 이제 앞서 설명 보신 거와 동일하게 250m에서 350m 정도를 보는데, 특이한 것은 500m 안에 들어와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앞서의 제도들과 다르게 사업은 가능한데, 이때 용도지역 상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현재 용도지역에서 이제 용도지역을 좀 더 완화하는 수준으로 개발은 가능한데,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는 건 2차 역세권, 그러니까 350m를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범위가
넓지만 완화되는 그 부분이 좀 작다. 이렇게 주변 다른 사업들과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지 사업 가능한 용도 지역들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이상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성곽의 주변이라든지 뭐 역사문화 장소라든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처럼 아니면 구릉지, 경사지처럼 뭔가 이렇게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하거나 저층 주거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적은 앞서 사업들과, 그러니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1,500 이상, 그 다음에 청년주택은, 청년안심주택은 1,000 이상이면 가능했는데, 이 경우, 역세권 장애인주택 같은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좀 변경 조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지형으로 개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경 조건을 좀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최대치가 2만, 위원회에서 인정하면 3만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대수가 100 이상일 때 가능하고요. 노후도는 이제 2분의 1 이상, 다만 이제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방식으로 하실 때는 60% 이상일 때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상업지역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뭐 600, 800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 역세권 장년세 주택은 주택 단지로 개발하고 분양주택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 준주거 지역까지만 가능해서 용적률이 원래 40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추가로 이제 제도를 개선해서 용적률 500%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여기에 굉장히 이제 인접할 경우에는 700%까지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장년 다른 사업들이 일반 상업 지역 가가지고 용적률 800 가져가는 거에 비할 수 있는 거죠. 주거 지역까지밖에 안 되지만 용적률을 굉장히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모든 사업지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요건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또 달성하기 쉽지 않고요. 하지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지켜야 되는 기준은 원래 용도지역 용적률에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로 낸다. 이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랑 동일하죠. 절반을 내는 거고, 추가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잘 되는 형태로 지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친환경 건축물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거, 커뮤니티 지원 시설을 설치를 권장하는 것들을 이제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요. 정비 계획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기부 체납 비율이 조금 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태분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방식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내 땅이다. 그러니까 조합 방식으로 안 가고 내 땅으로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용도 지역을 상향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먼저 하는 겁니다. 도시 계획을 먼저 해서 주민 제안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구단위 계획을 끝내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나는 용도지역 상향을 안 한다. 그냥 현재 용도지역 상태에서 용도지역만 좀 완화해서 한다. 라고 하시면, 지구단위 계획을 좀 약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를 기본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절차를 일부만 이행하시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재개발 방식으로 가신다고 하면 이 정비계획 법적인 절차들을 이제 이행하셔야 되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방 삼거리역, 여기 이제 동작구의 신대방 삼거리역 주변에 상업지역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좀 큰, 피지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셔가지고 모아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한 거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저밀의 어떤 근린 상가들이 있었던 땅을 이런 아파트 단지로 변화시키고, 고밀 아파트 단지로 변화시키고, 대신에 공공은 임대주택,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임대주택들을 받는 사업으로 바뀐 사례가 있고, 굉장히 이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사례가 많이 있고, 현재 강북구 관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통기획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신통기획으로 추진되는 부분하고 모아타운으로 추진되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하지만 내가 용적률을 좀 더 받고 싶다. 그리고 좀 더 고밀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보통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장기전세주택으로 많이 추진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제 세 사업 비교를 해보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컴팩트 시티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250m나 350m 이내에서 면적이 1,500에서 10,000 정도, 그러니까 약간 작은 규모와 이제 크지 않은 규모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청년 안심주택은 임대주택, 특히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50% 이상 동의가 되었을 때 약 250m, 350m 거기에 추가로 도로변, 주요 도로변의 5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면적 1000 이상으로 했을 때 가능합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은 이제 좀 더 3, 4인 가족 등의 어떤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고, 동의율을 이제 뭐 50% 이상이거나 뭐 60% 이상 확보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500m까지, 역세권 500m 이내 범위에서 면적 3,000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 사이로 계획을 하셔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가능한 용도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최대, 중심상업지역, 이게 가장 높은 용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설명드린 어떤 대상지의 현황이나 현재 용도 지역 상황에 따라서 최대 가능한 부분들이 차이가 지역별로 또 다른 상황이고요. 현황 안심주택도 상업지역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전세 주택은 주택 단지 형태로 하는 거다 보니까 준주거까지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다만 용적률은 뭐 거의 700%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밀 개발은 똑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주거 유형은 이제 주택이나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안 되지만 주거주택이나 준주택 가능하고, 역세권 안심주택이나 이제 오피스텔, 장기전세 주택도 주택이나 이제 준주택 등이 이제 가능하고, 청년 안심주택은 이제 준주택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 비주거, 그 주택 외에 아무래도 이제 복합 개발이 필요하니까 다양한 용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도입돼야 되는 비주거 시설들의 비율들은 제한은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청년 안심주택은 있고, 장기전세 주택은 굉장히 작습니다. 5% 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되는 용도는 이제 비주거 위주고요. 이쪽은 이제 임대주택 위주, 이쪽은 분양주택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기관은 공공임대주택 받는 거를 우선으로 하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그 비주거 시설 위주로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돈으로도 가능하다. 정리해보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 지역을 높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 그리고 내가 꼭 주택으로 하려는 게 아니다, 비주거나 주상복합으로 하는 게 목적이다 하는 경우에 가능하시고, 내가 공공기여를 임대주택만으로 하기 싫다, 임대주택 말고 다양하게 하는 거 열어놨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상업지역까지 가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사업자가 이 임대주택을 보통 뭐 5년에서 10년, 심지어 20년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다 보니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합 방식이나 주민들이 하시기에는 좀 제한이 있고, 청년 안심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개발 사업자가 들어와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보통 추진이 됩니다. 장기전세 주택 같은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단지형으로 하셔서 주택 위주로 개발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주민들이 조합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땅 주인들이 모여서 하실 경우에 가장 잘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단지로 짓는 경우에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네, 원래 좀 더 길게 했어야 되는데 5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설명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뭐 신속통합개발 있잖아요. 거기는 이반 제한이라는 방식도 있고 이반 요청이라는 방식도 있고. 네, 자문 방식. 예. 근데 그러면 역세권 사업도 그게 동일한 방식이 있는 건가요? 뭐 주민들이 먼저 이반 요청이나 이반 제한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지금 뭐 시프트를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있고 청년 안심주택도 있고 뭐 장기전세 주택도 쓸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한 사업지에서 저 세 개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적용을 할지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신통하고의 절차 비교하고, 그다음에 사업 방식의 선정 두 가지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주민들이 먼저 제안할 수 있는지. 신속통합기획은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 주택단지 개발하는 방식이고, 역세권 사업하고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세권 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재건축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절차적으로 설명드렸듯이 당연히 주민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주민이 사업계획 모이셔서 서로 동의를 하셔서 사업계획안을 만드셔서 구청과 시청에 제안을 하시는 게 실활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먼저 선제적으로 여기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먼저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의향이 있으실 때 사업이 트랙이 돌아가게 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선택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 가지 사업을 보고 나는 이걸로 하겠어, 나는 이걸로 제안하겠어, 나는 이걸로 제안하겠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요건이 다 다릅니다. 요건이 다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 다르고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주민이 선택하실 때는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셔야 될 거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그럼 내가 그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목적하는 바와 맞는지를 따지셔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 방식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네. 네. 똑같은 역세권 지역에다가요. 네. 250m 안에 드는 지역에다가 역세권하는 거고 시설 통합하는 거고 용적률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네. 신속통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법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고요. 그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보통은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용도률이 250%까지 가능한데, 최근에 신속통, 2종으로 생각해요. 2종이요? 2종 기준으로? 2종 기준이면 원래는 이제 2종도 250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최근에 법이 좀 바뀌어서 역세권이거나 할 때 추가 완화받는 것들이 있긴 한데, 2종이라면 최대가 250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250? 네. 그럼 그걸 역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세권 사업을 하시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업 방식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시프트겠죠? 예. 시프트로 하면 500까지 가능합니다. 얼마에? 500%까지 가능합니다. 500까지 가능하고. 네네. 그런데 또 250m, 350m, 500m인데 네. 어떤 경우에 250m고 어떤 경우에 350m, 네. 500m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시프트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네. 시프트는 350m 안에 들어오시면 이거 돼요? 그러면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2종이라고 하시면 준주거 지역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2종 갖고 준주거지까지 올라가요? 네네. 3종이 안 껴도? 네네. 3종으로 하셔도 되고 준주거로 하셔도 됩니다. 네, 준주거까지 가능하다. 갖고 네. 2종 갖고 준주거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350m를 벗어나서 350m부터 500m까지다. 라고 하면은 2종은 사업이 안 되고요. 3종이랑 현재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이어야 사업이 되고요. 3종이라고 하면은 용적률이 250인데 300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올릴 수는 없고 용적률만 완화해줘요. 네. 지금은 350m까지 되는 거예요? 350m까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법이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는 아마 근데 이 350m라는 룰이 아까 보셨다시피 역세권 사업들이 다 통일돼 있어요. 이제는 다 250에 350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선생님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하나는 이제 최근에 서울시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비주거지역 네네. 10%로 이제 전체적으로 완화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역세권 승화 사업에도 적용이 되나요? 네. 역세권 상화 사업 기준으로 여쭤보시는 거죠? 네. 네, 역세권 상화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자료가 말씀하신 대로 예전 자료인데, 이게 말씀하신 조례 개정이 엊그젠가 완료가 됐어요. 이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상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뭐 거기서 임의적으로 20% 비주거 비율을 정한 게 아니라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10%로 완화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좀 여쭤보면, 이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고도지구에서 네. 그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역세권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용적률 400% 이상을 확보를 이제 하기 위함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도 고도지구에서 어쨌든 높이 완화가 됐지만 그렇게 400% 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고도지구 역세권 사업 추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고도지구에서 이제 이번에 완화된 게 그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을 할 때 45m까지 완화되도록 했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따져보면 15층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무에서 일을 해보면 15층이면 용적률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사업처럼 뭐 400, 뭐 500, 800은 말도 안 되고 뭐 200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막 건물을 빽빽하게 지어야 뭐 200% 내외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도지구 제한을 완화한 건 원래 20m 높이 제한이었던 거를 어쨌든 주택단지 개발, 재개발, 재건축은 활성화할 수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45m까지 완화를 했던 게 주요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세권 사업까지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강북구청에서 고도지구를 20m를 45m를 푼 것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아직 역세권에 대해서는 좀 숙제가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네. 네. 청년 안심주택은 네. 그 10년간 임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10년 지나서는 마음대로 임대 하고 되고요. 분양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입주자,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한테 아마 우선 분양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팔아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안심주택의 그 분양 후 그 상황까지는 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일단은 네. 10년이 지나면은 네. 개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분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도 우선권이 좀 있고 네. 그 사람 협의가 안 되면 또 그 다음 문제는 일단.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안심주택. 들어오면 결국은 쉽진 않네요. 이게. 네. 계속 임대수를 올려야 한다는 소리인데. 원래 청년안심주택이 막 5년, 8년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10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짧다 임대기간이 주는 혜택에 비해서 임대기간이 짧다 뭐 그런 비판들이 좀 있긴 합니다. 10년이 지나서 좀 문제가 왜냐면 임대료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네네. 붙여서 주지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생각보다 일찍 끝나게 됐는데, 이제 네. 우리 공공시설하고요, 공공 임대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기여하는 거. 네네. 기여율에 다 포함해서 되는 그 방식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보통 땅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평을 내야 된다. 그럼 땅을 100평 내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땅은 50평 내고 건물로 나머지 내겠다고 하시면 이제 돈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50평이 땅값이 따져봤더니 뭐 10억이다. 그럼 10억 원어치 건물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튼 우리 정부 건물값만 가져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좀 일찍 끝나게 됐는데, 예, 이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